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부로 미일 중로 4개국 특사들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들 4개국 관련해서는 4개국 모두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당별 입장이 갈리는 사드 배치 문제가 향후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과연 이 무기의 성능은 미군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하의 국방부가 주장하듯 그렇게 뛰어난 게 맞긴 맞는지부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국회 비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만큼 안보 이득이 과연 있는 건지까지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 무기 자체보다 국민들이 이 무기 도입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고 대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사실대로 제공되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배치를 원한다면 그럼 저 개인으로는 배치에 반대해도 그래서 배치를 지지할 수는 없어도 그 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 역시 수용할 수 있다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과정 전체가 생략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사드 관련해 밝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히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입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뉴스공장에서 3부 혹은 4부에서 저희가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이걸 시작했는데 포스터ල් 교수라고 아세요 혹시? MIT. 네, 잘 모릅니다. 그러시구나.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영어로 인터뷰하셨나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계획인가요? 중간에 끼고 네. 이분이 이제 그 미사일 디펜스 관련해서 민간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이렇게 하니 기대해 주시고. 자, 참 시사이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서 독일 사법당국에 최 씨의 은닉 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최재석 씨였나요? 최태민 씨의 네, 아들. 최태민 씨 생전에 본인이 직접 최태민 씨 방에 있는 금고에 가서 금괴와 양도성 채권이죠. 등등 1조 당시 기준으로 1조 가량의 재산을 직접 목격했다. 이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간지 모르거든요. 30, 40년 전인데. 이 재산 추적은 부정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네, 환수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뉴스 공장에서도 이 추적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네, 아마 몇 주 이내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해야죠, 사실. 근데 오래 걸릴 일 같아요.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네, 해외 재산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지난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전, 그분이 이제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 때, 2년 정도면 추적 가능하다. 본인에게 100명만, 세무공무원 100명만 붙여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50여 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쪽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50여 명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야 할 상황인데요.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변호인이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그러면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장이 하지만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증인들이 했던 말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술했던 말들. 예, 그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다퉈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150명, 그러니까 증인을 한 번 불러서, 이제, 검찰이 신문하고 또 반대신문 변호인하고 이러는 게 아무리 단순한 것도 한 사람당 한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3명이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오질 않아요. 해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러면 하루 3명씩 주 3회 부른다는 계산도 이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개월도 넘어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을 오래 끌겠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어제 재판부도 좀 놀래는 투로 모두 다 불러서 증인신문 하자는 취지는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변호인 쪽에서 말했습니다. 요지가 그런 거죠. 검찰이 그 증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요지로 말을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려고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실하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실하죠. 예.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은. 네, 뇌물죄 부분은 네. 공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최고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겨지거나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전략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뭐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이긴 하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 이틀 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예. 1000통이 넘는. 이거 관련해서는 좀 뉴스 좀 나오고 어제도 잠깐 뭐 자제할 필요 없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보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자, 우리 모두 같이 문자 폭탄을 보내요 하고 서로 텔레파시를 보낸 다음에 일시에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폭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유권자들이 개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문자가 가는 건 그 어떤 정치인의 어떤 언행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 유권자가 그렇게 많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그냥 정치인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 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폭탄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정치인이 대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반응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문자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생각해보면 아니면 정치인이 아닌 저도 방송하면 막 수백 통씩 문자가 쌓입니다. 저기에. 카톡도 오고 게시판에 뭐 앱에 욕설도 오고 방송국으로도 막 전화 게스트가 뭘 마음에 안 들면 수백 통씩 전화 오기도 해요. 항의 전화 오고. 어떤 날은 거의 전체가 비난입니다. 저희 PD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PD 나가 죽어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는 소리 합니까? 아니 우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잘 울었다고 누가 해줍니까? 바보 소리나 듣지? 응?
청취자 반응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소리들. 지금 정치인만 왜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런데 어떤 정치행위, 뭐 청문회를 하든 가중이든 어쨌든 하는데 유권자가 이것은 문제라고 정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우는 소리를 합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과거에는 정치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막연히. 정치인이 막 대단한 것 같고 감히 국회의원에게.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직접.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이제는 이 정치적 참여식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그 벼슬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공복이니까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문자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는 언제나 유권자한테 이렇게 감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권자 의식이나 행동 양식이 계속 변하는데 정치인이 여기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적응을 해야지. 아니 옛날처럼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늦다거나 내용이 협박성이 있다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 문자에도 많아요. 욕설도 있고. 그리고 그 문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휴대폰을 겨우 문자 보내는데 휴대폰을 면상에 던졌다고는 모르겠어요. 수백 명이. 이건 무슨 화염병 던지지 말라는 수준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새로운 유권자 행동 양식을. 그러면 휴대폰 하나 더 두세요. 문자 받는 휴대폰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격려하실 분들은 제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문자 폭탄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정치인 해당 관점에서 용어를 정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 길게 했네. 자, 다음 뉴스 좀 짧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이상해서 이 현상이. 이걸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게 그러지 말라고. 왜 자제를 해야 해요? 자, 다음으로 합시다. 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127억 중에서 53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감한 돈은 청와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밥은 먹이면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정석이긴 한데 밥값도. 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라는 거요. 이게 공식 맞긴 맞는 거죠. 행사에서는. 예. 네, 맞긴 맞는 거죠. 우리 정서상은 이제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키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맞긴 맞는 거죠. 공무원이니까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 새 민정비서관에는 백원우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백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장례 재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게 전 국민한테 생중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죠. 네, 물론 무죄 받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무죄를 받아내는데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나요? 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이었나요? 예. 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백원우 제가 알기로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 비서관 아니었고. 당시는 행정관이었고요. 네, 지금은 비서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사를 두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되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보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공약이니까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재부는 당황을 하겠네요. 예. 자기들 그 예산 얘기를 하지 않고 발표부터 했으니까. 네, 2조 정도 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약을 지킨다는 말은 이게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조율하고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실행 계획을 의논할 때 기재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기재부는 자기들하고는 말하지 않았다. 사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불만을 가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약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치적 메시지죠. 다음 뉴스는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30대 여성에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관련해서 이 전재만 씨의 재산을 찾은 게 있다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미니로 3분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아버지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아직 환수 못하겠다고 버티는 돈이 네. 1,000억 원이나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뭐랄까요, 돌발적인 사건이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다가 시계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가 발각이 되자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전재만 씨 이름이 그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잠깐 등장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호화주택, 전재만 씨 소유의 호화주택을 추적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문인 것 같아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추적자 안민석. 이런 사건은 아무도 안 볼 때부터 추적을 하세요. 2013년에 이 호화주택 관련 서류를 확보하셨다고요? 네, 그때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하고 전두환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앙숙의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예. 네, 그렇죠. 전두환 재산 추징 특별법이 막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 와중에 제가 전두환 쪽의 재산을 찾는 일을 했었는데요. 마침 제 지역구 오산에 큰아들 이제 전재용 씨의 땅 소유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국고로 다 한수를 다 했어요. 15만 평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이제 포도밭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3년 여름에 일주일 동안 이 재산을 찾으러 다녔죠. 그러니까 차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재남 씨 직접 소유가 서류로 확인된 겁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장인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장인의, 예. 예, 그 현지에 있는 그 지인이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보니까 그 계약서를 찾아냈는데요. 계약서요?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아, 공동 명의로. 예, 해명은 장인의 소유라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를 추적해서 찾아봤더니 공동 명의로 돼 있더라. 그 놀라운 사실이 그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예.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프리미엄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온다도로가 그때 정상회담의 금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하.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이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나파밸리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생산한 것을 G20 정상회담에 금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유명해요. VASO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의원님.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런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아니, 진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최순실도 재산 환수법이 되더라도 최순실이가 지금 만약에
정유라한테 다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놨을 경우에 예. 이것까지도 환수에 해당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재만 재산을 이걸 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 자기 아버지 전두환의 재산은 불법 취득한 재산일 텐데 이걸 우리가 눈 뜨고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게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전재남 씨 이 명품 시계 사건이 4년 후에 터질 걸 알고 4년 전에 이게 추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3년에 제가 이걸 확인한 것을 언론에 알렸는데요. 그때는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그때 보도는 되긴 됐는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죠. 네, 그때는 의원님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게 시계가 화제가 돼서 잠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재산도 추적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저희가 잠깐 연결한 거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뒤지다가 포기하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있는 외교관 한 분이 저에게 와인을 선물을 주시면서 예. 이 와인이 전재만 씨 와이너리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포기했던 와이너리를 위치를 알게 됐어요. 예, 대단한 스토리가 신기하죠. 아니네요. 예. 신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라도 추적해왔던 게 이제 밝혀질 기회가 왔으니까 앞으로 그 얘기도 쭉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분 이렇게 아무도 안 시키는 일주로 혼자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빵 터지는. 자, 예. 전재남 씨 재산도 추적하고 있었네요. 네, 추적자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끝인가요? 뭐, 제목 정도 한두 개 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시간이 없다고 제작진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네요. 시간이 없다고. 못 봤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길게 하니 기대해 주시고. 자, 참 시사인의 했습니다. 했습니다.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서 독일 사법당국에 최 씨의 은닉 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최재석 씨였나요? 최태민 씨의 네, 아들. 최태민 씨 생전에 본인이 직접 최태민 씨 방에 있는 금고에 가서 금괴와 양도성 채권이죠. 등등 1조 당시 기준으로 1조 가량의 재산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간지 모르거든요. 30-40년 전인데. 이 재산 추적은 부정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네, 환수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뉴스 공장에서도 이 추적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네, 아마 몇 주 이내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해야죠, 사실. 근데 오래 걸릴 일 같아요.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네, 해외 재산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지난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전, 그분이 이제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 때 2년 정도면 추적 가능하다. 본인에게 100명만. 세무공.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부로 미일 중로 4개국 특사들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들 4개국 관련해서는 4개국 모두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당별 입장이 갈리는 사드 배치 문제가 향후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과연 이 무기의 성능은 미군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하에 국방부가 주장하듯 그렇게 뛰어난 게 맞긴 맞는지부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국회 비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만큼 안보 이득이 과연 있는 건지까지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 무기 자체보다 국민들이 이 무기 도입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고 대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사실대로 제공되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배치를 원한다면 그럼 저 갱원 100명만 붙여주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50여 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쪽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50여 명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야 할 상황인데요.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변호인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그러면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장이 하지만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증인들이 했던 말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술했던 말들. 예, 그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150명, 그러니까 증인을 한 번 불러서, 이제 검찰이 신문하고 또 반대신문 변호인이 하고 이러는 게 아무리 개인으로는 배치에 반대해도 그래서 배치를 지지할 수는 없어도 그 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 역시 수용할 수 있다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과정 전체가 생략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사드 관련해 밝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히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입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뉴스공장에서 3부 혹은 4부에서 저희가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이걸 시작했는데 포스털 교수라고 아세요 혹시? MIT. 잘 모릅니다. 그러시구나.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영어로 인터뷰하셨나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얘기인가요? 중간에 끼고 예. 이분이 이제 그 미사일 디펜스 관련해서 민간 분야에